안녕하세요.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온라인 스터디 7번째 시간으로 강화학습 기반의 계획 및 제어에 대해서 박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보시면 이제 트래디셔널 RL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딥 RL 중에서 밸류 베이스 메소드, DQN과 DQN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딥 RL 폴리시 베이스 메소드 중에서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RL 부분이 끝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Q&A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이 적용된 RL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RL 프레임워크, 예, 첫 번째 이제 보면은 RL 프레임워크는 이제 저희가 MDP라고 하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건데요. 이제 요는 뭐냐면 MDP로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면 강화학습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서튼 박사님의 그 교수님의 그 이제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에 적어놨는데 그 책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리워드, 액션 이 5가지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정의할 때 이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L 프레임워크는 이제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 사이에 어떤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새로운 그런 어프로치인데 학습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방향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방향이. 그러니까 리워드하고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의 어떤 상태 정보를 받는 거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받아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S0, 이 0, 1, 2, 이거는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 0에서 액션 A를 취하면 리워드 1을 받고 S1 상태가 바뀌고 다시 액션 1을 취하면 또 R2, S2, A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액션,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 사이 인터액션이 이런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거의 반복적인 그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학습의 목적은 뭐냐면 그 expected cumulative reward를 맥시마이즈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R1, R2, R3, R4가 계속 이제 시퀀스가 쭉 이루어지는데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R1, R2, R3, R4 쭉 나가는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마다 이제 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걸 배우는 거, 그다음에 뭐 게임 같은 거는 게임에서 이기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로봇이 있다고 치면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있다고 치면 이 워크죠. 그러니까 걷는 걸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워드 하이포테시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꼴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maximize of expected cumulative reward. 그러니까 미래 expected라는 거는 미래 리워드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로 그 실험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걷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워커 로봇이라는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대상으로 해서 액션이 뭐고 스테이트가 뭐고 리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테이트 액션은 뭐냐면 이 로봇이 팔의 관절 같은 거 있죠. 이것들을 들어가는 힘 같은 거,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거. 그다음 스테이트는 뭐냐면 이 로봇의 포지션 혹은 뭐 벨로시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라운드의 어떤 그러니까 땅의 어떤 메저먼트,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컨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워커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MDP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워커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 워커 로봇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 그 다음에 앞으로 걷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걷고 그 다음에 걷는 것을 계속 지속할수록 이게 그 리워드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이 실제로 굉장히 더 많이 걷고 빨리 걷는 게 리워드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워드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이전트의 목표가 그 expected cumulative reward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가 t라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그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과거의 리워드고 이게 immediate 리워드요. RT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있는 건 미래의 리워드거든요. 이 리워드 중에서 expected cumulative 리워드는 건 뭐냐면 과거의 리워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T를 정의를 할 때 RT 플러스 1부터 그 미래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immediate 리워드 R 플러스 1부터 RT 플러스 2부터의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리워드를 합쳐서 이제 G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턴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미래의 리워드에 어떤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마만큼. 그래서 감마 제곱, 감마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리워드가 이제 감마는 0에서 1 사이에 숫자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미래에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스텝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요것도 이제 요거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MDP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한 게 스테이트 정의했고 액션 정의했고 리워드를 정의했는데 이 원스텝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깡통을 줍는 로봇인데 깡통 줍는 로봇인데 여기 이제 스테이트가 얘 스테이트는 이 그 배터리죠. 배터리가 많을 때는 많이 주술수록 좋은 거예요. 리워드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배터리가 적으면 어떨까요? 이제 도킹 스테이션에 가서 리차지를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줍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가 애매한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때는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펄러시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50%의 확률로는 주우러 가고 50%의 확률로는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에 그 로봇에 대한 액션을 정의를 하면 이제 깡통을 찾으러 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충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깡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계속 서치하러 다니면은 그냥 계속 배터리만 전기만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워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리워드를 이제 주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액션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을 액션이라고 각각의 액션의 집합을 액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가 하이냐 로우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이거의 이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원스톱 다이나믹스, 즉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예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하이, 로우는 스테이트고 이 화살표는 이제 액션이 되겠죠. 액션이 돼서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일 때는 서치를 하는 거죠. 내가 충전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깡통을 주스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이일 때 이게 뭐냐면 0.3%는 로우로 변하고 그다음에 하이일 때 0.7%는 계속 하이가 되는 거죠. 다음 상태가. 예. 그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로우인 경우는 뭐 이제 서치할 수 있죠. 근데 0.8%는 하이로 가고 0.2%는 다음 상태가 이제 다시 로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그 원스톱 다이나믹스를 설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노란색은 요 리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워드 설계까지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원스톱 다이나믹스를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DP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에 리워드, 그다음에 원스톱 다이나믹스. 요거 이제 확률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확률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스카운트 레이트, 감마. 요 5가지가 정의가 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 이거를 그 RL로 강화학습으로 풀 수 있다는 게 요 MDP의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ossibility의 표현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원스텝 다이나믹스의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여하는 거를 보면은 현재의 스테이트, 현재의 액션,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다음 리워드인데,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하고 리워드에 관여하는 게 스테이트하고 현재 스테이트하고 액션, 그다음에 리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expected cumulative 리워드, 과거의 리워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스테이트, 그다음에 과거의 액션들, 과거의 리워드들은 그 다음 상태의 변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 MDP의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노란색이랑 지금 보라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은 에이전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색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워드하고 원스톱 다이내믹스는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모른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에이전트는 그 인바이러먼트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리워드하고 다음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게 MDP의 정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P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정의할 거는 이제 정의가 됐고, 이제 솔루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MDP로 정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하는 거에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전통적 강화학습에서 이제 펄러시,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 그다음에 벨만 이퀘이션, 옵티멀 밸류 펑션, 옵티멀 펄러시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미니스틱 펄리시라는 게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펄리시는 뭐냐면 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액션을 내보내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라고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그냥 액션이 바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펄러시는 뭐냐면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들어가면 이 스테이트 그 파서빌리티가 나옵니다. 다음 상태에 대한 파서빌리티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펄러시예요. 몇 퍼센트 확률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것. 요건 이제 그리드 월드의 이그제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이전트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워드에 대한 설계가 쭉 돼 있는 거예요. 리워드가 지금 얘가 막 돌아다니면은 계속 리워드를
마이너스 1씩 받죠. 그러니까 얘는 최단 시간에 1로, 그 다음에 여기 산이 있어서 산으로 갈 때는 리워드가 좀 더,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일로 안 가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 가까이 가서 이제 다음 상태가 이제 터미널 상태가 되면 이제 리워드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이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폴리시를 우리가 하나 둘게요. 폴리시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을자로 가는 어떤 폴리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폴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상태, 첫 번째 상태의 그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 리워드를 다 합친 거.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감마는 1이라고 본 거예요. 감마는. 감마가 1이라는 거는 그 디스카운트를, 미래에 대한 그 리워드에 대해서, 미래 리워드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두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되면은 모든 그 해당 폴러시에 대해서, 아까 리을자로 가는 폴러시에 대해서 이 밸류 펑션들을,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우리가 v파이라고 해요. 여기서 파이는 어떤 특정 폴러시예요. 아까 우리가 리을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폴러시가 있겠죠. 뭐 리을자로 갈 수도 있고, 니은자로 갈 수도 있고, 기역자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파이는 그 폴러시, 그 특정 폴러시의 v파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함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s가 들어가면 이 s는 요 v파이는 어떤 걸 리턴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S0면은 이게 S0, 1, 2, 3, 4, 5, 6, 7, 8이면 마이너스 6을 리턴해 주는 거죠. 이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벨만 이퀘이션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요 밸류 펑션들을 이용해서 밸류를 다 구했을 때 보면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현재 리워드 있죠. 현재의 리워드. 현재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디어트 리워드 마이너스 1에다가 이 다음 상태의 리워드 있죠. 그거 다음 상태의 스테이트 밸류를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구해져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상태에 대한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더하기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합친 게 현재의 리워드다. 현재 상태의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다. 이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고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밸류 펑션은, 그렇죠? 이미디어트 리워드에다가 감마 곱하기 다음 상태의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걸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의 공식입니다. 이게 어느 상태나 다 해당이 되고요. 이 옵티멀 폴리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리을자로 가는 어떤 폴리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폴리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좀 다르죠. 폴리시가 좀 다르잖아요. 스테이트마다 가야 하는 그 폴리시가 다 다른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각각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6보다 2가 크죠. 마이너스 5보다 3이 크고 마이너스 4보다 4가 크고 1은 같고 0보다 4가 크고 마이너스 3보다 5가 크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스테이트가 같거나 크잖아요. 이 파이 프라임이. 이 폴러시를 우리가 얘보다 옵티멀된 폴러시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옵티멀 폴러시의 정의예요. 좀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파이프라임에 있는 모든 밸류 펑션들이 이 파이에 있는 모든 밸류 펑션보다 밸류 펑션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옵티멀 펄러시라고 얘보다 조금 더 좋은 펄러시라는 거죠. 이게 옵티멀 펄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옵티멀 펄러시를 우리가 V 스타라고 해요. V 스타. 그거를 이제 옵티멀 밸류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를 V 스타라고 합니다. V 스타. V 스타라고 하고 그 V 스타에 해당되는 게 그걸 V 스타에 해당되는 그 옵티멀 펄러시가 이제 옵티멀 펄러시가 되는 건데 이제 옵티멀 펄러시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펄러시가 다 다르잖아요. 스테이트마다 얘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펄러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좀 다르죠. 조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얘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다 뽑아보면 계산을 해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옵티멀 펄러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액션 밸류 펑션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V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고 그 액션 밸류 펑션은 Q파이라고 부릅니다. Q파이는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고 이게 액션 밸류 펑션인데 조금 다른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S만 들어가 상태 정보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상태 정보에 액션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당 상태에 어떤 액션이 들어갔을 때 그 밸류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이제 뽑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있고 이제 요거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상태라고 보면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스테이트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고 이 상태에서 각각의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밸류를 구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그러니까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왜 제로가 됐을까요? 여기가 제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가 얼마큼 되느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로 한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얘 스테이트 그 펄러시를 보면 이 노란색 방향으로 쫓아가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갔을 때 보면 1로 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위로 가는 그 액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펄러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펄러시는 이 노란색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노란색 화살표가 없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액션 밸류 펑션만 가지고 가장 빨리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스테이트에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냐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냐면 액션 밸류가 가장 높은 거, 즉 이 방향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는 3번 방향으로, 여기서는 4번 방향으로, 여기서는 5번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스테이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로 가면 되고 1로 가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두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3분의 1의 확률로 1로 가겠죠.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예, 하여튼 뭐 그런 3분의 1 확률로 1로 갔을 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액션 밸류를 왜 구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액션 밸류를 구하게 되면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 옵티멀 펄러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스타라고 합니다. 파이스타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액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MVP에서 에이전트가 모르는 게 리워드랑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터액션을 계속 하는데 인터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그 액션 밸류,
옵티멀 액션 밸류 Q 스타를 구했죠. 좀 전에 구했잖아요. 구했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느냐? 옵티멀 팔러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음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액션 밸류 펑션, 그러니까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Q 스타를 구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 어떤 MDP를 정의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상관없이 Q스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만 구하면 그러니까 옵티멀 팔러시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 옵티멀 Q스타, 그러니까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요 테이블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통적 강화학습의 MDP의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방법. 옵티멀 팔러시는 옵티멀 그 밸류 펑션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RL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RL의 알고리즘들은 뭐냐면 다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게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연구됐던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MDP 중에서 에이전트가 모르는 게 리워드랑 그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정보, 원스텝 다이내믹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방법,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이 부분을 통해서 폴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MDP에 대해서 MDP의 그 5가지에 대해서 원래 리워드하고 펄러시에서는 모르는 게 맞는데 얘를 다 안다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서 나온 알고리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가 4개가 있고 액션이 4개가 있는 이런 매우 간단한 이런 환경이 있다고 봤을 때 이 환경에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요 값을 구하기, 요 각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0, 2, 2, 0이 나와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근데 연립방정식이 얘는 간단한데 이 스테이트 정보하고 액션 정보가 별로 없어서 스테이트가 4개밖에 없어서 근데 이게 스테이트가 현실 세계의 스테이트하고 액션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스페이스 크기가.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게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 그 메소드를 쓰면 얘가 처음에 이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이터레이션 한 번 돈 거, 2번 돈 거, 3번 돈 거, 4번 돌 때 이게 돌 때마다 이 밸류 펑션들이 지금 바뀌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디에 수렴해야 되면 0, 2, 2, 0에 수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 때마다 그 0, 2, 2, 0에 가까워져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은 뭐냐면 요 좀 전에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조금 더
이제 좀 뭐라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수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그러면 언제까지 반복시켜야 이터레이션을 언제까지 반복시켜야 무한정 반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번 끊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반복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의한 건데 여기 보면 스몰 포지티브 넘버 세타를 하나 두고 얘보다 이제 크면 얘보다 이제 작아지면 그렇죠? 얘보다 작아지면 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가지고 밸류의 변화량이 어떤 특정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세타보다 좀 작게 되면은 이제 멈추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멈추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구하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V가 나오는 거죠. V는 뭐죠? 스테이트 밸류 펑션.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펄리시 이밸류에이션이고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펄러시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펄러시를 구하는 게 이제 펄러시 임프루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QSA, 그러니까 요 밸류 펑션을 통해서 액션 밸류 펑션 Q를 구할 수 있고 Q 액션 밸류 펑션에서 아규맥스 한 게 그 액션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러시라는 건 뭐냐면 스테이트가 정보가 들어가면 액션 정보가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게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해서 그 결과적으로 폴리시를 찾는 그렇죠?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거를 이제 수도 코드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여기 폴리시 이밸류에이션하고 폴리시 임프루브 하는 거. 근데 얘가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그래서 포지티브 넘버를 두고 이제 그거보다 떨어지면 이제 멈추는 거죠. 리핏을 멈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트렁케이티드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뭐냐면 폴리시 이터레이션에 약간 좀 얘를 언제 멈출 거냐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시면 여기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스테이트 1이 들어왔을 때는 액션을 뭘 선택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A1, A2, A3에 래핑이 돼 있는데 2번이 되겠죠. 이제 A2 얘가 제일 크니까 스테이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선택하죠. 이제 요게 완전히 옵티멀이라고 볼게요. 근데 옵티멀 되지 않은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수렴하지 않은 여기. 근데 얘도 옵티멀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수렴이 안 돼 있는데도 여기 보시면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 폴러시까지 수렴을 어디서 트렁케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구간에 끝까지 그러니까 그 컴퓨터 파워를 쓰지 말고 이터레이션 너무 많이 돌지 말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끊으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트렁케이트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그 아이디어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도 이제 트렁케이티드 폴리시 이터레이션과 유사한데요. 유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게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MDP의 그 정의를 할 때 그 5가지 중에 리워드랑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원스톱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안다는 과정, 그러니까 다 안다는 과정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몬테카를로 메소드랑 뒤에 나오는 템포럴 디시전 메소드 2가지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먼저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랑을 설명드릴 건데, 이 2가지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리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원스톱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걸 가정으로 해서 만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를 간단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요런 이제 간단한 그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가진 여기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 로봇이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이렇게 가는 여기 이제 벽이 있어서 바로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가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도착하면은 터미널 스테이트에 가면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요 하나가 에피소드 1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부르고요. 요 하나를 에피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한 다음에 이제 S4로 갔으면 이제 끝난 거죠. 터미널 스테이트에 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폴러시가 랜덤 폴러시로 가요. 어떤 폴리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이 액션을 취합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제로, 여기서 이제 가면. 여기 보시면은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갔죠. S에서 위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어떻게 벽돌로 갔죠. 그렇죠. 여기로 갔어요. 2번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얘가 액션을 어디로 갔나요? 왼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제 마이너스 1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다시 자기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받고 그 상태가 이제 스테이트 3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위로 갔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위로 취했는데 얘가 왜 다음 상태가 밑으로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다음 상태가 밑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위로 갈지 몰라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을 해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서 준 정보, 다음 상태 정보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얘가 리워드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경험을 그냥 트라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부터는 이 에피소드를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모은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 그러니까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스타, 아까 말한 Q스타를 구해. Q스타는 왜 구하냐? 그 파이스타를 구하기 위해서 옵티멀 펄러시를 그러니까 Q스타만 구하면 우리는 그 옵티멀 펄러시 파이스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에피소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저장해 놓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의 액션에 대해서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죠. 그게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취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 하니까 7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의 GT를 구하는 거예요. Expected Cumulative Return을 구한 거죠. 그래서 얘는 스코어가 7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제로, 액션 제로에 대해서 7을 구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에피소드 2로 가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스테이트 제로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액션이 다른 거죠. 액션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해 얘에서 구하니까 얘는 또 6이 나왔어요. 요 에피소드에 대한 로그를 보고 어떻게 에피소드가 끝났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고 요거를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면 에피소드가 끝나야지 이 밸류 펑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전체를 다 알아야지. 에피소드가 완전히 끝나야지 이 해당 스테이트의 해당 액션에 대한 그 밸류 펑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에피소드가 2개만 있으니까 지금 스테이트가 4개고 액션이 4개니까 4 곱하기 4, 16개에 대한 그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정보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을수록 이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그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모두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몬테카를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랑 액션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큰 거는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옵티멀 그 펄러시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고 옵티멀 펄러시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S1, A1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같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구했죠. 아래쪽은 없죠. 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벽돌 빨간색 벽돌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액션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점수가 제일 크니까, 그쵸? 이 스테이트에 왔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몬테카를로 프리딕션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에피소드를 다 모으고, 그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밸류를 다 구하게 되면, 이게 옵티멀 펄러시가 되고 옵티멀 펄러시를 알게 되면 옵티멀 밸류 펑션을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을 다 구하게 되면 이 옵티멀 펄러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그냥 꺼내면 되니까 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랜덤 펄러시로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 배드 펄러시였는데 얘가 점점 에피소드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걸 모아서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펄러시가 좋아지게 되고 옵티멀 펄러시에 다다른다라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의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디 펄러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디 펄러시는 뭐냐면 좀 전에 저희가 선택했던 거 있죠. 어떤 그 Q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Q 테이블. Q 테이블이라고 하면 그 밸류 펑션, 그러니까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 그래서 스테이트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들을 나레벨을 쭉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매핑해놓고, 그 밸류들을 이제 구해서 저장해 놓은 거죠. 이제 Q 테이블을 구하는데, 이제 Q죠, Q. Q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서 쓰는 테이블을 왜 Q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Q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Q러닝이니 딥QN 이런 거 할 때도 그 Q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Q 테이블을 구하고 요 Q 테이블에서 그리디하게 가장 큰 밸류가 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리디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디 펄러시라고 하면 되고 입실론 그리디는 뭐냐면 입실론만큼은 그러니까 입실론의 값이 0에서 1 사이인데 입실론만큼의 확률로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요. 액션을. 그 다음에 1-이실론만큼은 그 그리디하게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그 RL에서 말하는 익스플로레이션, 뭐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를. 그래서 얘는 그리디 펄러시는 항상 그리디하게 액션을 취하는 거고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는 most likely 그리디를 하긴 하는데 입실론만큼은 랜덤하게 하는 거죠. 1-입실론만큼은 그리디하게 이제 취하는 거고 액션을. 요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페이크예요, 사실은. 예. 진짜 리얼하게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입실론만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페이크를 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이었고요. 이제 TD, 템퍼럴 디시전 메소드에 가면은 이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이제 몬테카를로하고 TD하고 뭐가 다르냐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TD는 이제 빨간색을 주요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몬테카를로는 이제 에피소드를 이렇게 샘플링, 에피소드를 잘 모아놨다가, 에피소드들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아까 Q테이블을. 근데 TD는 업데이트를 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안 끝나고, 아까 타임스탬프가 있었잖아요. 타임스탬프 1, 0, 1, 2 이렇게 나가는데, 그 타임스탬프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Q테이블을. 이게 달라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고, 그게 뭐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이거는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데이트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크래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몬테카를로 어프로치가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게 템포럴 디시전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에피소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TD 컨트롤, 그러니까 TD 그 템포럴 디시전 중에 이제 살사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살사, 큐러닝, 익스펙티드 살사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살사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Q테이블을 업데이트해서 옵티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스탬프가, 이게 이제 에피소드를 한 몇 개 한 거죠. 중간쯤 에피소드를 한 10대 개 정도 한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라고 볼게요. 이게 지금 Q테이블이. 처음에는 뭐 제로로부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받아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스텝 제로에, 타임스탬프 1의 제로에서 S0하고 액션 제로에 대한, 그러니까 요기, S0, 있죠? 요기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SARS 한 번 더 액션을 취해보고, 그렇죠? 그 값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여기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SARSA가 뭐냐면 여기 SARSA를 따와서 살사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current state estimate, 즉 S0 액션 제조를 취했을 때의 에스티메이트 된 값, 6, 현재의 값, Q테이블에 있는 현재의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 estimate, 한 번 더 갔을 때, 요걸 취했을 때의 값, 그러니까 7이죠. 여기서 옆으로 갔을 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더하기 8 해서, 그렇죠?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예. 요 리워드, 이미디에이트 리워드에다가 플러스 8,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요 값이 7이 된 거죠. 예. 요 두 개를 요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알파만큼 곱해서 여기를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current estimate에다가 alternate estimate에다가 어떤 특정한 알파 값을 곱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이제 그 공식은 알파 값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테이트가 끝났으니까 요 스테이트로 가면 요 스테이트도 얘가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는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한 값을 가지고 거기다 알파만큼 곱해서 요 값에다가 요 값에 알파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한 거죠. 그래서 8.2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살사가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몬테카를로 방식은 요거고, 요게 이제 템퍼럴 디시전은
리워드에다가 감마만큼, 감마는 1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ernative estimate,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current estimate가 요거고. 그거를 뺀 값을 알파 해서 현재 이 값에 current state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temporal decision control, 살사의 업데이트 방식이에요. 근데 특징은 타임 스태프가 한 번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얘를 살사 제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가 여기 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업데이트가 계속.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테이블을 볼 때 입실론 그리드 방식으로 가져온다고 해요. 아까 설명드린 입실론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디한 방식이 아니라 입실론 그리디한 방식으로 살사는 가져온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기서 선택해서 가져올 때 제일 큰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입실론만큼은 랜덤하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게 익스플로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살사에 사용됐고요. 살사는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 다 제로로 하죠. 그러니까 큐 테이블이 다 제로로 됐. 저 혹시 지금 말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예. 이게 지금 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큐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큐러닝이하고 살사하고 다른 점이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이 다른데 여기서는 큐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의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큐테이블에서 여기를 입실론 그리드 형태로 이제 가져오는데 여기는 그냥 맥스 값을 가져와요. 큐테이블의 맥스 값.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펙티드 살사는 그러니까 살사하고 살사 맥스가 이제 큐러닝이고요. 익스펙티드 살사라는 게 또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이 두 개랑 또 다르죠. 여기 구하는 게. 예. 서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TD 컨트롤, 그러니까 템퍼럴 디시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살사, 그 다음에 익스펙티드 살사, 그 다음에 살사 맥스는 이제 큐러닝이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사하고 익스펙티드 살사는 언펄러시라고 보통 부르고요. 살사 맥스, 그러니까 큐러닝은 오프 펄러시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리드 월드가 있는데 여기 스타트해서 여기 골이 여기인데 여기 클리프예요. 여기 빠지면은 뭐 리워드를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로 주겠죠. 그러니까 일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사로 했을 때랑 큐러닝으로 했을 때 살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요. 세이프한 패스를 찾아요. 그 다음에 큐러닝을 하면은 이렇게 옵티멀 패스를 찾습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살사가 좀 리워드가 더 좋게 나오고 큐러닝보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트래디셔널 RL에 대한 그 MDP의 프로브럼 정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얘를 솔루션 어떻게 옵티멀 펄러시를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그 다음에 템퍼럴 디시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이 전통적 강화학습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액션 스페이스랑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다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고 그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를 예를 들었고 거기에 적합한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 월드, 실제 우리가 접하는 어떤 문제들,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들은 다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거든요. 뭐 로봇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왔어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아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풀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 가기 전에 이제 모델 베이스하고 모델 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델 베이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쪽을 다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하고요. 모델 프리를 우리가 몬테카를로랑 템포럴 디시전을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가 나왔어요. 연구가. 하나가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자. 그냥 컨티뉴어스한 거를 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잘 됐던 그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몬테카를로 템포럴 디시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연구 방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게 이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죠.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적용하자라는 게 이제 최신의 연구 방법이 되고 여기가 이제 RL하고 딥러닝이 이제 서로 만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요거는 요런 방법들이 쓰여요. 실제 이제 여기 로봇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방에서 청소 로봇이겠죠. 이렇게 디스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넌 유니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요거 자체도 굉장히 뭐 조금 좀 잘게 요 구간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이건 지금 못 지나갔거든요. 장애물 구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타일 코딩이라는 것도 있고 코스 코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온 게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그 다음에 런 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게 사용이 되고요. 요즘에 딥러닝이 사용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한 박자 쉬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QA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딥 RL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절반 정도 설명해 주신 예, 거죠? 절반. 예. 예.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제가 큐테이블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65페이지에 예. 그런 이제 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 최대의 값을 가지는 행동을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고려가 되어지나요? 이게 수식에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큐 테이블만 보면은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진 액션을 하도록 하는 거가 되게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큐 테이블만 알면은 그렇죠?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그 그리디하게 폴러시를 한다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나와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위로 가는 액션을 취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요거를 잘 만드는 게 목적인데 요 밸류를 잘 업데이트하는 게 목적인데 이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살사 같은 이 템포럴 디시전 메소드들은 이 현재의 커런트 에스티메이트 값을 구하고요. 네. 커런트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alternative estimate 한 번 더 액션을 그 다음 상태에서 액션을 한 번 더 취한 다음에 그 alternative estimate를 이제 요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가지고 여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뭐 리워드를 받았는지는 이미 여기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어떤 해왔던 내가 그 경험들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DP의 성질, 아까 MDP 프로퍼티라고 그랬잖아요. 마크오프 네. 프로퍼티. 네. 마크오프 프로퍼티가 과거의 어떤 스테이트 정보, 그다음에 리워드 정보, 액션 정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 특징이에요. 예. 예. 여기 TD에서는 예. 그러면은 설명해 주신 게, 여기는 그 뉴럴넷이 인볼브 되어 있진 않죠, 그냥.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닌 안 돼 것이고, 있어요. 예. 예. 그냥 어떤 펑션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알고리즘만 정해져 있어요. 펑션. 근데 그거를 예. 그렇죠. 펑션. 이런 펑션이 이제 그 펑션으로부터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결과를 내면 그 값이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리워드인가요? 그쵸. 그 리워드 값을 얻고 그 똑같은 펑션을 이용해서 펑션이랄까 이제 Q 테이블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의 또 리워드를 얻고 그걸 차이를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 그 Q 테이블 업데이트 하는 게 TD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몬테카를로랑 다른 거죠. 몬테카를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에피소드 전체가 끝나 이제 한번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요. 이제 얘는 스텝마다 업데이트해요. 스텝이라는 게 이제 타임 스태프,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리워드 요거 한 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아까 TD를 템포럴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템포럴 디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디퍼런스. 네. 죄송합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디퍼런스를 찾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이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없으시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딥러닝이 적용된 거예요. 딥러닝이 적용이 됐어요. 이제 딥러닝이 강학습 RL과 적용이 돼서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크게 딥러닝하고 RL이 만났을 때 두 가지 크게 큰 방법론이 있어요. 하나가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펄러시 베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뒤로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가 이제 우리가 DQN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이 알고리즘, 요게 이제 대표되는 거예요. 밸류 베이스 메소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고, 이 DQN의 이제 특징적으로 썼던 어떤 아이디어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랑 픽스드 큐 타겟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DQN이 이제 나오고 나서, DQN 논문이 나오고 나서 아타리 게임을 굉장히 모든 종류의 아타리 게임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돼가지고 이 베리언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DDQN, 그다음에 뭐 PER, 그다음에 듀얼링 DQN,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최신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레인보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RL이 이제 어떻게 딥RL로 됐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게 Q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가 있으면 이 에이전트가 Q 테이블만 알고 있으면 옵티멀 이제 Q 테이블이죠. 옵티멀 Q 밸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옵티멀 펄러시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컨티뉴 스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액션 스페이스랑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한 대로 가다 보니까, 스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이 큐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액션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결국은 컴퓨터의 메모리잖아요. 어디다 저장해놓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고 나온 게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게 하자, 액션이. 이게 아이디어고, 예를 들어서 뭐 픽셀을 집어넣으면 DQN 같은 경우에 그 게임에 있는 게임 화면을 이제 픽셀이라고 보고 그거를 픽셀 정보를 집어넣으면 바로 액션이 튀어나오게끔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아래를 디자인으로 가는 그 아이디어였고, DQN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아타리 게임의 어떤 그 화면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액션 있죠. 액션들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가 밸류 펑션을 여기 아웃풋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밸류 펑션 중에 제일 밸류가 큰 거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이제 액션들 중에. 그래서 이제 DQN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제 요런 이제 210에 160이었는데 얘를 8484에 이 그 시간 정보, 이제 네 프레임을 이렇게 네 개의 프레임을, 이게 RGB가 아니라 이게 변화예요. 조금씩 다르겠죠, 그림이 이 뭐죠? 시간 정보죠.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개의 프레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CNN에 넣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게 이제 이 정보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런 식으로 넣고, 액티베이션 걸고, 컨볼루션 넣고, 액티베이션 걸고, 해서 풀리 커넥티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이 값이 뭐냐면,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인 거죠. 액션 밸류 펑션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이겠죠? 저기, 이 값을 취하는, 액션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크게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건데요, DQN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QN의 Q가 Q러닝에서 따온 거예요. 예, 딥 Q러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DQN인데, Q러닝은 좀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살사 다음에 배웠던 거 있죠. 살사 맥스라고 하는 그 Q러닝인데, Q러닝은 살사랑 달리 살사는 SARS, 그 다음에 A까지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SARS만 있으면 돼요. 이 정보를 모아서 집어넣으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모아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건데, 얘가 그러니까 DQN 전에는 얘를 바로 버렸어요. 그걸. 근데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얘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데 보통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내가 어렵게 도달하잖아요. 어떤 단계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항상 하지 못하잖아요. 즉, ARS가 어떤 거는 매번,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SARS가 있는 반면에 어떤 SARS는 굉장히 어렵게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버린다는 게 아까운 거죠. 예. 얘를 학습하고 싶은데 그 굉장히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 SARS를 우리가 바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아두자. 이렇게 어떤 메모리상에 이렇게 모아두고 이것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 16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이 중에서 랜덤하게 배치를 뽑아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에이전트 집어넣자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고, 거기에 리플레이 버퍼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프라이어타이즈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PER이라는 알고리즘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얘한테 이제, 얘를 선택할 때,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리티를 주서 선택하자. 즉, 얘가 많이 나오는 놈이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냐, 얘는 뭐 매번 경험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게 주는 거는 더 많이 이제 샘플링이 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PER이에요.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 이게 이제 리인포스 러닝의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굉장히 유사한 아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방법을 쓴 거죠. 말하자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가. 그 다음에 이제 큐러닝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그러니까 DQN의 또 다른 특징이 픽스드 큐 타겟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웨이트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거기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큐러닝 있죠. 큐러닝에서 요 공식이 나왔었잖아요. 요 방식대로 하잖아요. 큐러닝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TD 타겟이고 커런트 밸류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에러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서 얘를 분리를 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이 픽스드 큐 타겟은. 그러니까 이 웨이트이 러닝 할 때는 얘를 픽스 하자는 거예요. 러닝 할 때는. 그 다음에 러닝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얘가 픽스드 되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업데이트 될 때 얘도 같이 업데이트 되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얘가 픽스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픽스드 큐 타겟이 이제 요걸 픽스드 시켰다 해서 픽스드 큐 타겟. 그러니까 요렇게 했더니 더 좋아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학습이 이렇게 널뛰지 않고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게 그런 좋은 점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DQN의 전체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샘플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샘플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샘플링을 해와서 이제 런을 하는데 그 W-하고 W- 픽스드 큐 타겟을 해서 얘를 시스템마다 얘를 리셋해 주게 돼 있고 업데이트를 할 때는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DQN의 전체 알고리즘이고 더블 DQN은 뭐냐면 이제 DDQN이라고 하는 건데 이 Q밸류 요거를 구하는 거를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썼더니 잘 되더라 해서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타이즈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 넣을 때 여기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P라는 게. 얘가 높은 거는 더 많이 자주 샘플링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업데이트 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링 DQN은 이게 DQN, 바닐라 DQN이 이렇게 생겼으면 듀얼링 DQN은 여기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어드밴티지 밸류라고 뒤에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Q 밸류 배웠고 그 다음에 V 밸류 배웠고 Q 밸류 배웠잖아요. 아까 밸류 펑션 배울 때 A라는 게 어드밴티지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V하고 V에서 Q를 빼준 거거든요. Q에서 V를 빼준 어드밴티지 밸류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두 개로 썼더니 더 잘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듀얼링 DQN이고요. 레인보우는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그 더블 DQN, DDQN이랑 PER이랑 듀얼링 DQN 이 세 가지에다가 또 다른 주요 논문이 있어요. 이 세 개. 멀티 스텝, 부트스트랩 타겟이랑 뭐 디스트리뷰트. 저도 이건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노이즈 DQN. 뭐 요런 세 가지를 이 각각 6가지 논문에다가 바닐라 DQN 까지 합치면 7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7개 색깔 무지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다
그 DQN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어프로치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몽땅 다 적용한 게 레인보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요건데 굉장히 성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훨씬 좋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 레인보우를 제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 DQN의 베리언트들이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강세다. 그 중에서 레인보우가 DQN 계열 중에 가장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DQN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레인보우를 쓰시는 게 맞다. 그런 걸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예.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랑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딥 RL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하고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펄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터 크리틱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이 베리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A3C, A2C, GAK, 그다음에 DDP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언트들이 있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는 그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옵티멀 펄러시를 구할 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그 밸류 펑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옵티멀 펄러시를 구했는데 얘는 옵티멀 펄러시를 바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를 잠깐 이제 좀 되짚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옵티멀 밸류 펑션 Q스타를 구하면 우리가 옵티멀 펄러시 파이스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스테이트가 굉장히 이제 컨티뉴어스 할 때는 동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요 부분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의 아이디어였고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195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이 튀어나오고 이 중에 큰 값을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액션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가 이제 똑같은 방법이 구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썼느냐 얘는 쓰지 않고 그냥 Q 테이블로 끝냈느냐 이제 옵티멀 펄러시를 구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밸류 베이스 메소드의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였고 근데 요 펄러시 베이스드는 요거는 좀 다른 게 이 중간에 요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옵티멀 펄러시가 튀어나오게 해보자. 요게 이제 펄러시 베이스드 메소드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펄러시 펑션 어프리시메이션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전에는 여기가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가 밸류 펑션이 있었잖아요. 효린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네, 죄송합니다. 제 딸이 네 그래가지고 이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밸류 펑션이 나왔었어요. 밸류 펑션. 근데 요게 이제 펄러시가 바로 나와요. 몇 %로 이 펄러시가 레프트로 가야 되냐? 0.9%, 0.1%로 right. 여기 이제 안 쓰러지게 하는 요런 인바이러먼트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만 냅두면 중력에 의해서 얘를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조절을 하면 얘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게 계속 서 있으면 리워드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예전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펄러시 베이스드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정보가 4개가 있는 거죠. 이 카트의 포지션 정보, 벨로시티, 그 다음에 이 폴의 앵글 정보, 그 다음에 앵글, 각속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펄러시가 나오면 됩니다. 펄러시가 레프트로 가는 펄러시, 라이트로 가는 펄러시가 이제 이렇게 확률 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움직일 때마다 스테이트 정보가 바뀌잖아요. 그 스테이트 정보가 바뀜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그 세타 값, 웨이트 값이 이제 어떤 부분은 빨갛게 강화되고 어떤 부분은 약화되고 이렇게 이게 러닝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딥러닝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런 카트폴 인바이러먼트 말고 이렇게 DQN 우리가 DQN을 풀었던 그 아타리 게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로우 픽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얘가 업으로 갈 거냐, 업, 다운, 가만히 있기, 이 세 가지의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액션에 대한. 요게 이제 그 펄러시 베이스드 그 메소드의 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펄러시 베이스드의 최초로 나왔던 게 이제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이에요.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 이제 맥시마이즈 익스펙티드 리턴 J가 있다고 했을 때, J는 이제 요 세타가 이제 웨이트예요. 웨이트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파서빌리티하고 리워드를 곱해서 다 합친 거. 이제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힐클라이밍 알고리즘이 요런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웨이트가 두 가지만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웨이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웨이트가 두 개는 2차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2차원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게 현재 시점 여기 있는 게 얘에 대한 리워드 값이겠죠. 리워드 값.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세타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 위 꼭대기에.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한 방법이 이제 그레디언 어센트, 우리가 그레디언 디센트 말고 그레디언 어센트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계속 찾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레디언 디센트도 좋긴 한데 로컬 미니마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힐 클라이밍도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뭐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쭉 나와요. 요거는 이제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스티피스트 어센트라고 해서 여러 개를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스티피스트 여기가 그러니까 각도가 그레디언트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스티피스트 어센트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터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역 있죠. 아까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막 했잖아요. 요거 부분을 좀 영역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답티브 노이즈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법으로 쭉 찾아가는데 사실 여기가 로컬 미니마잖아요. 미니마인데 여기로 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 갔더니 뭔가 웨이트 값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다시 이 방법대로 또 이제 점점 줄여가는 영역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댑티브 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라고 해서 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뭐 선택해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 높은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에볼루션 스트레처지라고 해서 전체 다 샘플링한 거를 전체 다 해서 뭐 얘에 대한 뭐 에버리지 값으로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로컬 미니마를 빠져나오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는 그 뭐가 좋았냐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얘의 그 장점이 뭐였냐면 그 얘를 왜 썼냐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 메소드가 있는데 왜 폴리시 베이스를 썼냐 이게 굉장히 심플러시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심플러시티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링이 좀 심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펄러시에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 더 적합한 알고리즘이다.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는 이거고,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이제 또 나왔어요. 폴리시 베이스드가 처음에 아까 그 힐클라이밍 알고리즘이 쭉 연구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나왔는데,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시 베이스드의 स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찾는데 다이렉트하게 찾는 건데, 옵티멀 펄러시를, 그렇죠? 다이렉트하게 찾는 거고, 얘는 베스트 웨이트를 찾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으로 해서 베스트 웨이트를 추산하는 거다라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뭐 개구리인가요? 개구리가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있고, 얘가 여기를 건너가면은, 죽지 않고 건너가면, 이제 리워드를 받겠죠. 이 옛날에 우리 게임 있었잖아요, 게임. 이런 어떤 인바라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화면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probability left, right, up, down 하는 게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였고, 요 부분이 이제 CNN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CNN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CNN을 많이 쓰고 이런 게임 영상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할 때는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레프트하고 업, 라이트하고 업 해서 한번 성공했어요. 죽지 않고. 그럼 1점을 받았고. 내가 업, 라이트, 업, 레프트 하다가 업, 라이트, 업, 레프트 하다가 일로 오는 차에다 박았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이제 2개 있다고 보면 2개 있다고 볼게요.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어떤 메소드냐면 이게 보면 요건 지금 성공했을 때고 죽지 않았을 때고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죽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살았을 때 아니군요. 요게 이제 둘 다 살았을 때네. 둘 다 살았을 때. 둘 다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레프트를 이제 요 에피소드를 딱 하고 끝나고 났더니 요런 이제 로그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 로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 했을 때 실제로 얘를 에스티메이션을 해봤더니 여기 있던 웨이트로 지금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드 된 웨이트로 어떤 결과값을 뽑아봤더니 0.4, 0.2, 0.2, 0.2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이 레프트 값을 더 크게 해주도록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0.4를 왜냐면 얘는 이렇게 레프트로 했을 때 성공했으니까 얘를 더 확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조정을 해요. 여기를.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것도 업으로 하는 것도 요것도 업으로 했는데 업으로 했을 때가 지금 0점인데 0.1을 0.5만큼 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러스트, 그러니까 졌을 때 게임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업이 0.3이었는데 얘를 줄이는 거죠. 얘를 줄이면은 그렇죠. 지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요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보면은 결국은 이거를 반복하는 건데 에피소드를 모아요. 아까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았죠.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웨이트를 계속 바꾸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겼으면 그 프로바빌리티를 올리는 방법으로 졌으면 그 프로바빌리티를 줄이는 방법대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유사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개고양이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랑 비교해가지고
그게 맞으면은 뭐 더 증가시키고, 요런 그 웨이트를 조정하는 이 방식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그래서 이제 트래젝토리라는 게 나오는데, 트래젝토리는 새로운 용어인데요. 근데 지금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쪽에서 에피소드 대신에 트래젝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의는 그래요. 스테이트하고 액션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그냥 에피소드, 우리가 기존에 오늘 공부했던 그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트래젝토리는 그냥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R이라는 거는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타우라고 얘기해. 타우. 트래젝토리를 타우. 그래서 R 타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리워드를 다 합한 거. 리워드를 다 합한 거 R 타우라고 보통 부르고. 논문에서 이제 이게 나오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가 나오면서부터 트래젝토리라는 개념이 논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도. 이 에피소드랑 똑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유사하다. 예.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트라젝토리를 보면 S0, A0, S1. 여기 보시면은 R이 없죠. 예, 트라젝토리는. 스테이트하고 액션의 쌍의 시퀀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R은 여기 있죠. R타운은 이제 리워드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U 세타는 뭐죠? U 세타는 세타가 결국은 이 expected return U는 이 probability하고 알타우를 곱한 거의 합, sum 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인포스라는 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제 얘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얘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식대로 이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기존 세타에다가 알파만큼 곱해서 좀 전에 말했던 요거의 그 증가분을 구해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 가는 거죠. 이 리워드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근데 리인포스는 기존의 폴리시 그레디언트랑 다른 게 뭐냐면 요게 달라요. 두 개. 에스티메이트래요. 그리고 모든 파서블 트래젝토리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트래젝토리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리인포스가 좀 강력하겠죠.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트래요. 에스티메이트래요. 그래서 아까 요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에스티메이트 해서 구하는데, 요 공식이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으시는데, 요게 좀 이게 뒤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리인포스는 다 똑같은데 요 약간의, 그러니까 적은 타우, 그러니까 적은 에피소드, 적은 그 트래젝토리만 가지고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걸 쓰는 거죠. 요걸 쓰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거는, 요게 왜 그럼 요런 공식이 나왔느냐는 거는 뒤에 있는데, 요런 식으로 풀어요. 수학적으로.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가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자료를 드릴게요. 네.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공식에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런 룰이 나왔고요. 리인포스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은 그 트라젝토리에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칼큘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있던 거죠.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very inefficient 하고, 그리고 뭐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트 G가 very noisy 하고, 그리고 크레딧 어사이먼트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리인포스가 나온 다음에 리인포스의 베리언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리인포스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방법.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리워드를 노멀라이제이션 하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어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퓨처 리워드 우리가 아까 알타우를 구할 때 그 퓨처 리워드만 구하자. 그 과거의 리워드는 필요 없으니까 퓨처 리워드만 구해서 하자. 그게 그 크레딧 어사이먼트거든요. 그래서 리인포스도 약간 이제 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선트 샘플링도 좀 버리지 말고 남겨서 하자. 계속 버리지 말고 어디다가 좀 저장해 놓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인포선트 샘플링, 임포턴스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프록시멀 펄러시 옵티마이제이션, 예, PPO라는 게 나왔어요. 예. 이게 리인포스의 단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PPO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펄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인데, 액터 크리틱 메소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고, PPO가 이제 있어요. 이제 프록시멀 펄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리인포스라는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단점을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일반적인 앞으로 그 리인포스에서 사용했던 그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서로게이트 펑션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PPO의 그 이제 주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게이트 펑션인데, 이 서로게이트 펑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가 쭉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넘어갈게요. 하여튼 기존의 리인포스에서 사용하던 그런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의 서로게이트 펑션을 썼어요. 이게 이제 서로게이트 펑션을 쓰는 수학적인 그런 데리베이션 하는 장표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설명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PPO에서 또 한 가지가 또 썼던 아이디어가 크리핑 펄러시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커런트 펄러시가 옵티멀 펄러시를 지나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 포인트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 서로게이트 로스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계속 하자. 여기서부터는 이 선을 따라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크립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뚝 떨어지니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들어가면은 요 구간은 요 밸류를 쓰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핑 펄러시 업데이트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 공식이 요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나가면 요 크리프 펑션을 쓰고, 그 전에는 서로게이트를 쓰고, 그 전까지는 서로게이트를 쓰다가 특정 구간에 가면 요 크립트 펄러시 업데이트 요 구간에는 요 방법을 쓰자 했던 게 이제 크립트 서로게이트 펑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크립트 펄러시 업데이트를 이용한 크립트 서로게이트 펑션을 써요. PPO가. 그래서 PPO가 결과적으로는 요 빨간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으로 가는 요런 업데이트 구간이 요런 펑션을 쓰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여기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멀 펄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은 서머리를 보면은 뭐 트레젝토리를 그렇죠? 컬렉트를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걸 업데이트하죠. 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세타를. 딥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웨이트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PPO가 됩니다. 이제 PPO까지가 이제 펄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아까 대표적인 게 리인포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PPO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가 나오는데,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뭐냐면, 이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우리가 크게 밸류 베이스 메소드하고 펄리시 베이스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써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액터 크리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즘에 최근에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자,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우리가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굉장히 그 바이어스가 여기 보면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타겟이 되는 게 여기인데 요 근처에 이렇게 베리언스가 크잖아요. 요게 이제 이 펄리시 베이스들이 요 베리언스가 크다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타겟은 여기인데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이게 바이어스가 걸렸다고 보는데 이게 하이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그 하이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장점, 즉 밸류 베이스드랑 펄러시 베이스드를 같이 써보자고 한 아이디어가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고,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이제 이거죠.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가 나왔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이 GT 요게 이제 액션 그러니까 요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GT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게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에피소드 혹은 뭐 트라젝토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옵티멀 밸류 펑션, 옵티멀 Q 밸류, 액션 밸류 펑션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드밴티지 펑션, 요게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이에요. Q 밸류 펑션에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뺀 거, 여기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하고, 이제 요거 액터 크리틱에서는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을 씁니다. 하여튼 이게 과거에 했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방식이고, 자,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뭐가 이제 베스트 웨이냐,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트하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익스펙티드 리턴을 에스티메이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 몬테카를로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구한 다음에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거를 이제 세 개는 3분의 해서 GT를 세 개를 나눠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몬테카를로. TD 방식이 있어요. 몬테카를로 방식 말고. TD는 한 스텝 간 다음에 나머지 가는 거를 예측을, 요 부분을 직접 가보는 게 아니라 다음 하나만 보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GT를 구하는 거, TD이고, 요게 몬테카를로 방식이 다른 거죠. 두 개가. 그래서 TD는 이제 전체를 다 가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가죠. 현재보다 한 번만 더 가서 그거를 에스티메이션 한 값을, 그러니까 한 값을 리워드, 이미디어트 리워드에다가 그 예측한 값,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한 값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더해서 산출을 해요. GT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몬테카를로 방식은 하이 바이어스, 로우 베이스라고 해요. 이건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템퍼럴 디퍼런스 방식은 로우 베리언스, 그 다음에 하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 액터라는 게 있고 여기가 크리틱이라는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액터는 파이죠. 그러니까 그 밸류 베이스, 펄리시 베이스, 펄리시를 이제 추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밸류 펑션을 추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왼쪽이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예, 그 여기 오른쪽이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 이 두 가지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그렇죠? 여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면 새로운 리워드하고 다음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모았다가 여기도 집어넣죠. 밸류 펑션에. 그래서 새로운
그 밸류 펑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밸류 펑션이랑, 그 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한 걸 가지고 어드밴스드 펑션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그래서 엑스터크리팅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엑스터크리팅 메소드에 베리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엑스터크리틱이라는 요 A3C가 있는데, 이제 요런 식의 아키텍처를 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를 살사 같은 거, 큐러닝 같은 거 보면, 큐러닝을 보시면 이 한번 자기의 액션을 취한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다른 한 번의 액션을 더 취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2번 취하는 거, 얘는 3번 보는 거죠. 얘는 하나만 보고, 얘는 2번 보고, 얘는 3번 보고, 4번 보고, 그렇게 쭉 n번까지 보는 거를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하는 게 이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A3S의 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전체를 다 하는 게. 그리고 여기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DQN을 했을 때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그 버퍼를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렵게 구한 그 경험을 에피소드를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쓰는 그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대신에 에이전트가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스테이트 액션이 조금씩. 요거를 에이전트가 다른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둬서 그 경험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경험을 그 버퍼에다 저장해주는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아키텍처를 안 쓰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여러 가지를 쓰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의 아키텍처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이렇게 해결했던 게 좀 다른 아키텍처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S3는 리플레이 버퍼 대신에 패럴렐 트레이닝을 했던 거고 언펄러시 러닝이라고 하고요. 얘는 언펄러시 러닝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살사하고 큐러닝을 이제 온펄러시하고 오프펄러시를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알고리즘이고, 이 중에서 A3C는 이제 온펄러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온펄러시는 살사를 얘기하는. 잘못됐네요. 살사. C가 아니라 S인데. 여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온펄러시하고 오프펄러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DQN 같은 경우는 오프펄러시고 A3C 같은 거는 온펄러시.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A2C가 나와요. A3C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A2C가 어드밴티지 액터크리틱인데, 얘는 A3C랑 같은데 중간에 이 웨이트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고, 또 다른 점이 A3C는 CPU 환경에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A2C는 G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각각의 다른 GPU에 할당해가지고 좀 더 속도를, 패럴렐하게 패럴렐한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2C는. 그래서 요즘 더 각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이라는 또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좀 전에 아까 그 A3C에서 이렇게 GT를 구할 때 한 번 더 가느냐, 2번 더 가느냐, 3번 더 가느냐, n번 더 가느냐를 이렇게 다 2스텝 부트스트래핑, 3스텝 부트스트래핑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람다라는 그거를 줘가지고 람다라는 거를 하이퍼 파라메터 해가지고 이걸 조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요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3C에다가 GA로 가면서 여기 좀 하이퍼 파라미터가 늘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절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뭐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 A3C에 대한,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GA는. 그러니까 람다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뭐 얘만 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다 쓰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게 GA라고 보고. 이제 다 왔네요. 오늘 DDPG가 드디어 왔네요. 오늘 DDPG가 왔는데, DDPG는 이제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인데, DQ의 얘를 이제 얘가 액터 크리틱 메소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얘를 DQN의 베리언트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얘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액터 크리틱 메소드에 이제 집어넣어요. DDPG로. 왜 그러냐면은 얘가 액터 크리틱의 아키텍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액터라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크리틱이라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구현했기 때문에 DQN이랑은 좀 다르다. 얘는 액터 크리틱이 맞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예, 여기서 얘 DQN이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잘 학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얘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어떤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들에 대해서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일 경우는 잘 학습이 안 되더라. 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DDPG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DDPG라는 알고리즘이고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지고 그래서 좀 달라진 업데이트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 공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DDPG라는 그 디터미니스틱 펄러시 그레디언트가 나왔고 여기 이제 페이퍼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PG는 DQN의 베리언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플레이 버퍼를 씁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걸 해요.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얘를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레귤러에서 타겟 네트워크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DQN에 보면은 픽스드 큐 타겟이라 그래서 이 레귤러하고 타겟하고 뭐죠? 그 웨이트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키텍처를 지금 보시는 건데 얘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타겟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DQN에서는 10,000번에 한 번씩 이제 타임 스텝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소프트 업데이트는 뭐냐면 얘를 0.01% 레귤러 네트워크가 웨이트가 0.01%씩 조금씩 매번 업데이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더 잘 되더라. 했던 게 이제 DDPG고 DDPG는 네트워크가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그 메소드는 2개였잖아요. 근데 얘는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가 DQN에 픽스드 큐 타겟이 2개 있잖아요. 곱하기 이게 타겟 2개, 레귤러 2개에서 총 4개가 나와요. 이런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Q&A를 좀 할게요. 네. 진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되게 장시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A3C에서 167페이지인가? 거기서 에이전트가 각각 있는데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이 experience replay를 버퍼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A3C요? 네네, A3C. 뭐 여기 슬라이드도 괜찮고. A3C는 리플레이 버퍼가 없어요.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리플레이 버퍼가 없고. 그러면 저기 기록된
그런 SARS 이것들은 그냥 얘가 경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은 안 해요. 저장은 하지 않고요. 저장은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에이전트가 다 다르니까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이용한 거지. 그 DQN의 리플레이 버퍼처럼 그런 버퍼를 메모리상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 에이전트가 그 각각이 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크리틱은 밑에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크리틱을 액터를 말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크리틱은 요거는 좀 제가 애매했네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고. 질문이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책을 봤는데, 책에 지금 자율자동차 쪽에 좀 특화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하여튼 좀 업데이트를 드리든가 아니면 장표로 업데이트를 드리든가 할게요. 네. 그 부분이 커버링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오늘 2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뭐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야 할, 이게 뭐 레퍼런스도 잘 해주셔가지고 뭐 깊게 알고 싶으면은 더 논문을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발표를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7월 21일에 결정 계획 제어 부분에서 이영재, 김봉섭, 오준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